자, 3회 모의고사 보건간호학 시작하겠습니다. 38번 영양염류의 과다로. 자, 지금 이 원인이 이거예요. 영양염류의 과다. 얘가 원인인데 영양염류의 과다라고 하는 것은 왜 물속에 영양염류, 이런 유기질, 유기물, 무기물 같은 것들이 왜 많아졌을까요? 이 유기물, 무기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식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물, 무기물들이 증식되게 된 거는 물속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물속에. 아무래도 우리가 하수라고 하는 우리가 상수로 사용하고 나서의 물이겠죠. 하수. 대표적으로 우리가 머리 감고 샤워하고 하는 생활하수. 이게 지금 하수가 다시 하천으로 갈 거죠. 물속으로 들어갈 거고, 또 목장에서 많이 나오는 가축의 배설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적당히 하수 처리도 잘하고 적당히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물속에 하천 쪽이라고 보아야 되죠. 하천에 한꺼번에 많이 유입하면은 급격히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합니다. 그거를 좀 간단히 말하면 영양염류 과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영양염류 과다를 네 글자로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영양화. 부영양화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현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오는 이런 생활하수와 또 목장 같은 데서 나오는 가축의 배설물들을 한꺼번에 많이 유입했을 때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이것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쵸? 부영양화로 인해서, 근데 부영양화가 대표적으로 원인이 되고요. 얘가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부영양화가 이런 원인이에요. 원인은 이해되셨겠죠? 갑자기 생활하수라든지 배설물을 한꺼번에 유입했을 때 유기물, 무기물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현상. 영양, 염류 과다 현상. 이것이 원인이고, 그러면 그 부영양화된 물들이 호수로 가냐? 아니면은 바다로 유입되냐? 여기서 조금 이름이 달라져요. 수질 오염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호수로 유입됐어요. 호수로 유입됐을 때 여러분들 그 호수 같은 데 봤을 때 막 녹색으로 되게 막 좀 깨끗하지 못하는 물을 본 적 있죠. 그게 아무래도 녹조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 유입되면은 녹조류가 아주 대량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좀 푸르딩딩하고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죠. 그걸 뭐라고 할까? 지금 나오는 문제의 답입니다. 이름 그대로 녹조 현상. 녹조 현상이에요. 그쵸? 호수물이 막 푸르게 보이는 거야. 맑지 않고. 녹조 현상. 그 부영양화된 물이 호수로 유입되었을 때. 그러면 바다로 유입됐을 때도 좀 달라져요. 바다로 유입됐을 때는 이제 뭐가 느냐면, 아까는 녹조류가 늘었죠. 이번에는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합니다. 플랑크톤이. 증식. 우리 오염된 물 했을 때 플랑크톤이 증식되면 오염된 물이죠. 이유가 뭐냐면 플랑크톤이 자기들이 번식할 때 주변에 산소 있죠. 물속에 있는 산소를 얘가 다 끌어당겨요. 그러면은 물속의 DO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DO는 좋은 건데 주변의 산소를 얘가 다 빨아들이니까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오염된 물이겠죠. 그리고 플랑크톤이 과잉 증식되었을 때 이 플랑크톤에 인해서 물빛이 적색을 띱니다. 이 플랑크톤 때문에. 그래서 플랑크톤 때문에 물색이 약간 적갈색을 좀 띠거든요.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적조 현상. 적조 현상도 바로 수질 오염이에요. 두 가지 증상인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영양화가 원인이 되어서 호수로 유입되면 녹조류가 번식하는 녹조 현상. 부영양화된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은 플랑크톤이 증식되어서 물빛이 적갈색, 적색을 띠는 적조 현상.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녹조 현상도 적조 현상도 깨끗한 물이 아니죠. 오염된 수질 오염의 어떤 현상들인데, 이 현상들의 또 원인 역시 부영양화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염류 과다, 바로 부영양화거든요. 부영양화로 인해서 호수에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녹조류가 번식한 거,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녹조 현상. 할 수 있겠죠? 적조 현상, 녹조 현상, 이거 전부 다 수질 오염에 대한 설명이고요. 방금 얘기는 녹조 현상이었습니다. 원인은 둘 다 뭐였다?
부영양화였다.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괜찮아요.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원인일까요? 지구를 뜨겁게 하는 무슨 효과 때문일까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바로 온실효과 때문이죠. 온실효과. 이거는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온실효과가 대기 중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층을 이루거든요. 온실효과가 원인이 되어서 지구가 뜨거워진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는 온실효과가 원인이 되어서 아무래도 엘니뇨는 우리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들 어때요? 스페인 아이들. 좀 아주 막 활발하고 뜨겁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수가 올라간 거예요. 바닷물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반대쪽 족조에서는 반대로 이거는 해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해수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수 온도를 일으키고 낮추고 올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실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또 온실효과의 원인으로 또 어떤 게 있어요?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졌다 해서 지구 온난화. 또 이 온실효과가 원인이 돼서 또 뭐가 있어요? 빙하가 녹죠. 그러니까 해수면, 해수의 면이 상승한다. 그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량이 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원인은 온실효과. 이 대표적인 원인을 좀 보셔도 좋아요. 적조현상, 녹조현상의 원인은 구영양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라니냐, 엘니뇨의 원인은 온실효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0번.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건 대기오염의 어떤 영향이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높은 빌딩이 많은 여의도. 여의도 가면은 본사도 많고요, 회사도 많고 높은 빌딩들이 많죠. 여의도에 본사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럼 여의도랑 어디랑 비교하냐면 주변의 경기도, 저기 멀리 뭐 파주라고 해볼까요? 파주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우리 경기도 중에서 좀 더 외곽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좀 도심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좀 부도심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둘 중에 온도를 보는데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어디가 더 높다? 여의도 지역이 이 주변 경기도보다 올라가 있대요. 여의도가 더 뜨겁대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빌딩이 많고 차도 많고 이 여의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의도 쪽에 이 사람도 많이 살고 이 대기오염이 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따뜻한 것들이 올라가서 이 더움을 일으키는데 이 아래쪽에 또 뜨거운 물이 올라가는데 또 이게 겨울철에 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냉각해진 주변의 온도 때문에 이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못 되고 여기서 섬으로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딩이 많고 차가 많이 다니는 여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더 도심이 뭐 부도심보다 더 뜨겁다. 도심이 부도심보다 뜨겁다. 뭐 주변의 변두리보다 더 높다. 이거를 열에 갇혔다라고 해서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오른쪽 그림처럼 등원선으로 나타냈던 것을 여기가 지금 특히 겨울철에 심하거든요. 공기가 차가워지는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데 여기 살짝 보시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자, 온도가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여기 종로 같기도 하고 여기 몇 도예요? 겨울철에 마이너스 4도예요, 이쪽은. 그쵸? 우리 서울의 중심 쪽 같은데 그런데 저기 이쪽이 일산 위에 보니까 이게 파주 같기도 하죠? 이 마이너스 17도인 거예요. 선생님들 얼마나 지금 겨울철에 차이가 심한지 아시죠? 어디가 더 뜨겁다? 도심이. 그쵸? 이거를 무슨 현상?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름철, 겨울철 중에 대기 공기가 차가워지는 이때가 조금 더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구나 건물이 밀집된 도심 온도가 변두리보다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더운 공기는 상승하고 찬 공기가 지표로 흐르면서 여기에 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먼지가 여러분들 이 더운 공기 열섬에서 여기서 되게 갇히게 돼서 오염물질이 먼지 지붕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항상 말이 이게 나올 거예요. 주변에 뭐 서울 여의도가 뭐 주변 경기도보다 온도가 높다. 그리고 여름, 겨울 중에 언제가 두드러진다? 겨울.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스모크는 뭐예요? 스모크.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던 기온 역전이랑 비슷하죠. 기온 역전이라고 하면 원래는 여러분 아래쪽, 하부, 상부. 원래 여기 아래쪽에 뭐가 많아요? 자동차도 많고, 그쵸? 여기 뭐 매연 뭐 공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여기가 원래 기온이 높아요. 상부는 당연히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겠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였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기온 역전 현상도 그 대기오염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하부 쪽에 이렇게 지금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도 올라가고요. 이 매연도, 공장에서 매연도 자꾸 올라간 나머지 여기 상부가 기온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아래쪽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어때요? 원래보다 기온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근데 역전돼서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매연들이 올라가서 여기 매연들이 여기 갇혔겠죠. 그러면 이제 기온이 여기 올라간 거가 여기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쵸? 아까는 공기 순환이 좋았는데 오른쪽에는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갇혀버리죠. 이걸 뭐라고 한다? 스모그. 이거를 스모그 현상이라고 하죠. 유명한 우리 산업혁명 때 런던 스모그, 로스앤젤레스, LA 스모그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스모그입니다. 이것도 안 좋은 현상이죠. 그쵸? 매연이 대기에 갇힌다. 역시 대기오염입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의 결과로 스모그까지 나타난다. 군집독은 우리 실내 오염 지표, 실내 얘기 나오죠. 실내에서 다수가 너무 밀집되었을 때. 원래는 산소가 훨씬 많죠. 대기 공기에. 그런데 이 실내에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너무 사람들이 후후 내뱉으니까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실내 오염 지표라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산소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러면 실내에 지금 산소가 부족해요. 사람이 너무 갇힌 거예요. 만원 버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이 잘 못 쉬어지죠. 가슴 답답하고 식은땀 나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예요? 빨리 환기. 그 장소에서 피하거나 창문을 열거나 그래야 되겠죠. 군집독은 좀 실내 오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높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열사병은 우리 아시다시피 어떤 거예요? 열 질환 중에 너무 지금 뜨거운 환경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직업병 중에도 있죠.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 일사병이 있어요. 일사병은 그래도 땀이 나고 합니다. 땀도 나고 좀 어지럽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열사병으로 변해요. 이 살을 죽을 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사병까지 가면요. 땀이 안 나요. 무한증. 땀이 안 나는 게 위험합니다. 지금 땀을 내게 하는 땀이 뭐예요? 열을 방출하는 거죠. 이 열을 방출시키는 땀이 지금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가 고장났습니다. 시상하부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열사병은 열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열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얼음물에 풍덩풍덩하고 막 얼음물 간장하고 이래야 돼요. 열사병, 열로 사망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약간 열질환. 그쵸? 만약에 너무 뜨거운 기온이 너무 이상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열섬 현상. 42번. 자, 역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쵸? 자, 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주민을 건강보험 적용시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였다.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특히 국시에 잘 나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 하면 우리 오랜만에 사회보장제도에 어디에 들어가요? 5대 보험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국민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공공부조에 해당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것은 사회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니까 무엇을 보장받을까요? 건강이니까. 맞아요. 의료를 보장받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죠. 국가가 보장하는. 그러면 이거는요, 민간보험이에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국가가 보장하는 거죠.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입니다.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이래서 강제적이죠. 강제적. 강제적 보험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1번. 자, 저소득자는 민간보험. 민간보험이라면 우리 사보험이죠.
사보험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보장이 아니에요. 이미 틀렸는데 또 저소득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국민건강보험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소득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렵죠. 보험료 납부가 힘드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공공부조. 그 공공부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죠? 만약에 건강이라고 하면 의료를 보장받는다 하면 의료급여, 의료보호 1종, 2종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요. 선택적 아닙니다. 강제적입니다. 강제적. 내가 보험료 납부 가능하고 그쵸? 강제적이고 이거는 사회보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본인의 의사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민간보험이겠죠. 사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에 부과한 소득 재분배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자 이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납부하는 보험료가요. 저 다 똑같이 낼까요? 그쵸? 다 똑같이 낼까요? 뭐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과 저를 비교해 볼까요? 국회의원이 내시는 우리 보험료랑 저랑 같을까요? 아니죠. 소득이 더 많을수록 많이 냅니다.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돼요? 차등적으로. 차등 부과예요. 그쵸? 그쵸? 보험료는 뭐에 따라 달라요? 무조건 소득에 따라. 그쵸? 소득에 따라.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이거야. 내가 좀 적게 벌면 적게 내고.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소득이 재분배되는 이런 복지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차등 부과입니다. 이거 충분해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그쵸? 좀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가지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나는 내가 많이 버는데 왜 뱉어내? 라는 기분도 들겠지만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범죄 이런 것도 많아지겠죠. 그쵸? 만약에 범죄율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결국에는 우리가 또 범죄도 많아지고 이러면 또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연대 책임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는 균등한 게 아니죠. 보험료 납부는 제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처럼 차등 부과. 차등적입니다. 차등 부과. 그런데 보험료는 이렇게 차등으로 부과해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소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험 급여는 뭐예요? 이게 받는 서비스죠, 서비스. 내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 이 서비스는 차등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다 차등이 아니에요. 서비스는 균등하다. 내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받는 서비스는 균등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많이 냈다고 내가 많이 서비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보험 급여는 균등하게. 보험료 납부는 차등.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험 급여는 받는 서비스는 균등하다. 받는 서비스는 다 같아요. 내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지만 납부는 차등. 무엇에 따라? 소득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특징 관련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강제보험이라 그랬죠. 강제보험적입니다. 강제보험적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막 뭐 국민연금처럼 막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의 단기보험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1년 보험, 1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장기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수입, 지출 이런 거를 예정해가지고 보험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기 보험이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사회보험이자 의료보장, 강제보험적이고 1년 단위의 단기보험 쪽이고 보험료 납부는 차등, 받는 서비스, 보험급여는 균등. 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번. 자, 우리 보건지표가 참 어렵죠. 근데 보건지표 만약에 모든 공식을 외워라 라고 할 때, 내가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은 영아 사망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 수준과 보건 수준이 얼마나인지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을 딱 보면서 그 나라가 참 보건 상태가 괜찮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영아들이 사망하는 영아 사망률, 영아 같은 경우에는 몇 세예요? 그쵸? 영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요? 1세 미만이라고 그냥 기억해 주세요.
1세 미만. 1세 미만이죠. 1세 미만이 영아죠. 그러면 1세 미만의 사망자의 수가 사망률, 이따가 공식을 얘기할 건데, 영아들이요,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느냐면, 영아가 사망할 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 위생이라든지, 또는 뭐 보건 수준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여러 가지 교육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망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보건 수준이 좋은지, 건강 수준이 좋은지를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무엇이? 영아 사망률이. 영아 사망률이 그래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아 사망률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랑 아프리카를 비교해 볼까요? 어디가 영아 사망률이 높을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아프면은 병원 가기, 의원 가기도 쉽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보다 영아 사망률이 당연히 낮겠죠. 아프리카가 더 높은 거예요. 환경적인 거나 보건 수준,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되고 이게 꼭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의 영아 사망률과 저기 만약에 뭐 울릉도의 영아 사망률 이거를 또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더 높가 나든지 그래서 어디가 더 보건 수준이 좋은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국가적, 지역 사회적 이렇게 지표가 됩니다. 1번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 위생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영아 사망률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렇게 환경도 좋아지고 모자 보건도 잘해주면. 1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 영아 사망은 경제적 수준과 보건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환경 위생 이런 것들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참 지표로 많이 사용하죠. 일정 연령군이므로 조사망률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다. 그쵸?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이 43번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거예요. 조사망률은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특정 연령군이죠.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망률이에요? 아까 전에 1세 미만의 사망률입니다. 우리가 영아 사망률을 조금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우선은 그 해의 총 출생아 수, 그쵸? 분모는 총 출생아가 되죠. 특정 연도, 뭐 특정 연도라고 할까요? 그 해의 총 출생아 분의 끝에는 영아 사망률이니까 뭐 모성 단어 없죠? 10만 아니고요. 비비 없으니까 100 곱하는 거 아닙니다. 몇 곱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00 곱하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사망이에요? 영아니까 영아가 어디예요?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이게 우선 공식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제가 1, 2, 3번으로 읽으면 되죠. 총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그러니까 1세 미만이라는 게 아주 일정 연령군입니다. 그런데 조사망이 뭐냐면요. 조가 뭐예요? 조는 보통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쵸? 조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망률이 언제냐면 그 해에 어떤 거? 연앙 인구. 무조건 분모는 뭐가 돼요? 연앙 인구. 연앙 인구라는 거는요. 그 보통의 사망률인데 연앙 인구가 무엇이 될까요? 연앙. 연앙 인구를 항상 그 해의 중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해의 중앙. 그러면 우리 전체 1월 달부터 12월 달의 중앙을요. 그냥 이렇게 고정합니다. 언제 날짜에 우리가 그 사망이라고 한다? 7월 1일 날 특정 일이죠. 이게 우리 그 해의 중앙이죠. 평균 인구인데 이 7월 1일자의 그 현재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7월 1일 날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7월 1일, 뭐 8월 1일 다 인구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7월 1일 날 인구분의 바로 그 해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망자 수. 총 사망자 수. 특정 연도의 총 사망자 수 곱하기는 이것도 역시 1000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그 해, 같은 해겠죠. 같은 해. 같은 해의 총 사망자 수. 그럼 여기 보시면 1세 미만의 사망자가 더 숫자가 많아요. 총 사망자가 숫자가 많아요. 총 사망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통계적 유의성이 뭐냐면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간단히 말해서 오류가 적을 확률. 이해되셨을까요?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거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류가 적다. 정확하다. 누가 정확도가 높다? 영아 사망률이 그래요. 이해되셨을까요?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투표함을 개표를 해볼까요? 이쪽 투표함에는 100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장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투표함에 여기 투표 우리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정확도 내가 정확하게 개표할 정확도가 100장을 다 열어보는 게 오류가 쉬워요. 10장이 오류가 나기 쉬워요. 많이 하면 오류 나기 쉽죠. 오류가 더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정확도가 얘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총 사망자 수 보는 것보단 1세 미만 좀 일정 연령이니까 숫자가 더 적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영아 사망률의 분자를 고르래요. 우리 이미 다 했죠? 총 출생아 분의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28일 미만의 사망자 수가 아니라 몇 세 미만?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이렇게 가야 되겠죠. 28일 미만의 사망자 수는 이거는 아무래도 신생아 사망률이겠죠. 그쵸? 신생아 사망률. 28일 미만은 신생아 사망률에 대한 분자였고요. 우리는 지금 영아 사망률이니까 1세 미만의 사망자 수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영아 사망률의 공식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 지표 중에서 지금 나왔는 게 바로 아기 사망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다 외우기 어려우면 영아 사망률은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아기 사망은 아기가 사망했다 그러면 부모는 거의 대부분 출생아가 됩니다. 총출생아, 총출생아, 출생아가 되고 그러면은 분자는 뭐가 되냐고 하면은 앞에 가리키는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신생아는 아까 전에 28일 미만, 영아는 1세 미만, 그리고 주산기가 있는데요. 주산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느 기간이냐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태아 때 있죠. 임신 28주부터 여기서부터 쭉 주산기입니다. 언제까지? 태어나가지고 일주일까지 이 사이를 주산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쯤에 내가 태아였을 때 한 29주에 사망했어도 주산기 사망. 내가 우리 아기가 3일째 때 사망했을 때도 주산기 사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기억하면서 거기가 바로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끝에는 1000 곱하면 되겠죠. 영아 사망률은 총 출생아 분의 1세 미만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주산기도 모는 무조건 출생아, 그때 태어난 총 출생아 분의 임신 28주에서 생후 7일까지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신생아 사망률도요. 그해 태어난 총 출생아 분의 28일 미만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영아 사망률은 바로 그 나라 국가의 건강 수준의 척도가 대표적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좀 아무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영아 사망률이. 얘가 특히 환경, 보건 수준, 이런 경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 환경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보건 수준이 좋은지 확인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 정확도도 좋다 그랬죠. 통계성 유의성이 높다. 그 어떤 것보다, 특히 조사망률보다 정답은 영아 사망률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44번. 보건소에서 지금 무슨 프로그램? 금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네요. 자, 금년 프로그램에 단계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냐 하면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그럴 단계를 고르는 건데 지금은 행동 단계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이 단계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가 아니라 좀 더 이전의 단계가 있어요. 계획 이전. 그 다음에는 계획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 다음에는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 그 다음에는 유지. 이 단계는 이렇게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행동 단계를 고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떻게 이전이 되고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계획 이전이라는 거는 무슨 단계냐면 아직 그 금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계획 이전, 아니 계획도 없다는 거죠. 끊을 생각이 없어요. 아직 내가 왜 담배가 해로운데 이것도 모르는 거야. 끊을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단계라고 한다? 계획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끊을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떤 교육을 해주면 좋을까요? 얼마나 흡연이 몸에 안 좋은지, 그쵸? 흡연의 유해성, 폐 사진을 막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흡연의 유해성 같은 경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생기겠죠. 나 끊어볼까? 하면서 이제 계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계획 단계라는 거는요, 이것도 이제는 뭐를 알았어요? 유해성을 인정해요. 이제 알았어요. 안 좋은 거가, 담배 피는 게 안 좋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천은 아닙니다. 당장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유해성을 아는 정도까지도 계획입니다. 헷갈릴 거예요. 계획 이전은 아예 끊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유해성도 몰라서 유해성 교육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담배는 나쁜 거구나. 하지만 당장 금연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준비부터는요. 준비부터는 이제부터 확실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가 이제 금연을 하려고 준비를 할 거거든요. 금연 준비를 하는데 좀 기간이 있대야 돼요. 1개월 이내. 금연 날짜 정하는 거예요. 금연 날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개월 뒤에 하겠다. 금연을. 1년 뒤에 하겠다. 그거는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최대 한 달인 거예요. 한 달 이내. 그쵸? 한 달 이내에 하겠다는 겁니다. 2주 뒤에 하겠다. 3주 뒤에 하겠다. 이것도 준비죠. 근데 만약에 2달 뒤에 하겠다, 3달 뒤에 하겠다는 준비가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금연 날짜 잡는 게 바로 준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뭘까요?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연합니다. 제가 금연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연한 지 최대 몇 개월 아니냐면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6개월 이내입니다. 금년 시작하지 아직 초반이겠죠. 6개월 이내는 행동하고 있는 행동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혹시 이제 금년 시작했거든요.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금년이라는 게 이제 신체적 의존이라든지 정신적 의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단 증상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 무슨 교육을 해주면 좋아요? 금단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면 돼요. 금단 증상 대처 교육. 금년 껌을 씹는다든지, 그쵸? 간식을 더 챙겨 먹는다든지. 유지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6개월 넘은 거예요. 6개월 이상 되면은 꽤 잘 유지하고 있죠. 이때. 그때는 이제 유혹이 한 번이라도 오면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대처법, 유혹 대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지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하는 이 금연 프로그램 단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 이전은 아예 생각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유해성 교육을 시도한다. 계획은 이제 유해성을 알지만 아직 당장은 실천하지 않는 단계. 준비는요, 1개월 이내에 나 이제 진짜 날짜 잡는 거야. 그쵸? 행동은 금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고요. 이때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처 교육. 이제 금단 현상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유지 6개월 이상 되었고 이제 유혹에 대처하는 법, 격려도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고 1번에 사실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걸린 사례 같은 거 보여주는 거는 왠지 유해성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에 좀 더 계획 이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금단 현상 대처는 행동이었죠. 행동 때 우리가 아직 6개월 이내의 초반이기 때문에 행동 단계에 금단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년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는 건 어떤 단계? 6개월 이상 된 유지 단계죠. 이때 칭찬해주는 거. 그 다음에 금년의 유익성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유익성도 알려주는 이 시기는요. 아무래도 조금 더 계획 이전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것도 계획 이전. 그 다음에 흡연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간 잡으면 돼가지고 위험성이라든지 이것도 담배의 다 유해성이죠. 이것도 계획 이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동 단계를 골라야 되니까 정답이 2번입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때 어떤 매체를 활용하냐. 지금 이 보건교육의 매체에 대해서 여쭤보는 문제인데, 45번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코로나
19입니다. 자, 코로나19 우리 역시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행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감염이 더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바로 급성 감염병. 자,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퍼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손 씻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해야든지 이런 예방에 대한 보건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대상이다? 전 국민. 그러면 전 국민이 대상이고 이 전 국민에게 만약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효과적인 매체가 바로 뭘까? 전 국민. 근데 이건 지금 급성 감염병, 어떠한 감염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빨리 알아야 돼요. 이 감염병 같은 것들이 갑자기 시작되고 도래되었을 때 전 국민이 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빨리 이걸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 교육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까요? 이 전 국민한테. 그러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겠죠. 그쵸? 아니면은 집집마다 뭐 찾아가서 가정 방문을 할까요? 이 집에 두드려서 자,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단시간에 가장 빨리, 중요한 말은 빨리 가장 빨리 알려야 돼요. 감염병이잖아요. 가장 빨리, 가장 널리, 이렇게 빨리 넓게 알리려면 가장 좋은 건 바로,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고도 할 만큼 어떤 거죠? 대중매체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아직은 스마트폰이 더 대두되어 있지만 TV, 라디오, 신문 이런 대중매체에 빨리 코로나19 솔직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확인해주면 우리가 단시간에 빠르게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급성 감염병, 지금은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로 나왔지만 과거에는 막 일본 내염이 유행하였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결핵균이 유행하고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때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성 감염병 얘기 나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대중 매체로 골라주시면 좋아요. 대중 매체의 특징은 가장 빨리, 가장 널리 알릴 수 있다. 종류로는 TV, 라디오, 신문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른 건 또 TV라고 봐도 돼요. 요즘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지만 아직까지 좀 책에서는 TV가 가장 빠르다. 대중매체 종류.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쵸? 단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강의, 시범, 전시, 가정방문.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 국민에게 빨리 알리기는 쉽지 않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자, 이번에는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요. 직업병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 산업보건의 직업병은 꼭 하나 나올 수 있겠죠. 특히 국시에 잘 나오는 이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수 작업. 물속 깊은 곳. 수중에서 잠수면은 물속 깊은 곳에 일하죠. 이 물속의 가장 깊은 곳은 아무래도 기압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교각. 여기도 기압이 높은 곳. 터널 안에. 다리. 그 다음에 고공비행. 이런 것들을 할 때 걸릴 수 있는 잠안병. 바로 나왔네요. 잠수 작업이 대표적인 키워드고요. 이게 아래쪽 잠수해서 작업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해녀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잠안병을 같은 말로 해녀병이라고도 하죠. 잠안병. 감압 잘해야 된다 해서 감압병이라고도 하고, 그쵸? 우리가 이 공통 병명이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압이 높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환경이 어떻다? 너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한다. 고기압에서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압이 아주 높은 곳. 그러면은 우리 바로 이거는 환경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여기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관절이 쑤셔요. 그래서 관절염이 많이 호소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압 높은 곳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물속에서 만약에 물 밖으로 올라올 때 기압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올라오면은 체내에 있던 질소가스가 배출돼가지고 공기 색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저산소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감압. 압이 천천히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천천히 감압하라는 게 대처 방법이죠. 만약에 급속히 올라와서 저산소증에 빠지면 산소를 투여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잠원병, 해녀병, 감화법 등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야 되고 정답은 3번이겠죠. 소음에 많이 노출되면은 뭐 난청 같은 거 보일 수 있고, 그쵸? 저기압하면은 우리가 고산지대, 그쵸? 뭐 분진, 먼지, 그래서 올 수 있는 우리 직업병이 우리 진폐증 있죠. 분진에 의한 폐병, 규폐증, 그쵸? 그쵸? 규폐증, 우리 모래 때문에 올 수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성면증 이런 것들도 있죠. 진폐증 종류 중에 뭐 유기용제 나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잠수의 잠안병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속 깊은 아주 고기압에서 근무를 하신다. 정답은 3번이에요.